네, 반갑습니다. 저는 경희대학교 이태광이고요. 오늘 그 탐험가와 관광객 그리고 난민이라는 근대 민족 국가가 탄생한 이래 우리의 어떤 존재적인 기반을 만들어내고 있는 그런 범주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싶습니다. 사실 이 용어들은 항상 우리가 접할 수 있는 그런 용어들이죠. 그러니까 탐험가라든가 관광객이라든가 난민은 어떤 그 매체라든가 어떤 또는 여러 가지 책이라든가 또 논문 같은 걸 읽어보더라도 꼭 나오는 그런 용어들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용어들이야말로 지금 우리가 무엇이고 또 우리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를 말해줄 수 있는 중요한 정치적 범주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어떤 이야기를 오늘 좀 나눠볼까 싶은데,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현재를 규정하고 있는 과거죠. 그게 바로 이 세 가지 범주로서 설명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오늘 그런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싶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일단 우리가 기본적으로 근대 이후의 인간의 어떤 삶의 양태를 규정할 때는 이 세 가지 정도로 나뉘어 줄 수 있는 것 같아요. 바로 탐험가가 있고요. 그 다음에 관광객이 있고, 그 다음에 난민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탐험가가 관광객보다 훨씬 모험적이고 또 이제 바람직한 어떤 그런 존재로 근대 이후의 삶에서는 규정되어 왔습니다. 탐험가와 관광객은 서로 닮아 있는 모습이지만 사실 상당한 차이를 가지고 있죠. 탐험가는 일단 미지의 세계를 여행하는 그런 존재이고, 관광객이라는 사람들은 이제 그러한 그 미지의 세계를 갔던 탐험가들의 지식을 기반으로 해서 자신의 어떤 여행을 기획하는 그런 사람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탐험가와 관광객은 둘 다 여행을 하는 존재라는 근대 세계가 만들어낸 대단히 중요한 그런 삶의 양태를 표현하는 그런 분류라고 볼 수가 있지만, 사실 이 탐험가하고 이 관광객을 가르는 결정적인 차이는 그 해당 지역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에 있습니다. 탐험가는 일단 미지의 세계를 가는 존재인 것이죠. 여행을 가야 되지만 여행을 하는 목적은 그런 미지의 세계를 개척해서 거기에서 새로운 분류 체계를 만들어내고 그것에 기반을 해서 지식을 만들어내는 것이 목적이죠. 근데 관광객은 그런 새로운 지식을 만드는 존재라기보다는 기존에 있는 지식이나 정보를 토대로 그 해당 영역에 가서 그 영역에 자신의 삶을 즐기는 이제 그런 존재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탐험가는 그런 면에서 자신의 공간을 확장한다기보다는 자신이 간 그 미지의 세계의 일부가 되는 쪽을 선택하는 사람들에 가깝고요. 관광객들은 그 미지의 세계, 자신이 알지 못하는 세계에 가서 그런 어떤 세계의 일부가 되기보다는 지금 현재 누리고 있는 어떤 공간들을 그 미지의 세계로 확장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에 가까워요. 보통 일반적으로 그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이제 이 근대 이후에 이른바 지구화라 부르는 글로벌라이제이션이 진행되고 특히 많은 그런 모빌리티와 관련된 기술이 발달하면서 뭐 교통이라든가 통신이라든가 또는 상당히 많은 그 이동 수단들이 발전하게 되죠. 이제 그러한 기술의 발달을 통해서 더 이상 그런 미지의 세계라는 것이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탐험가 영역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이제 우주로 나가는 그런 존재가 되었던 것이고요. 이제는 관광객들만이 사실 이 지구상에 남아있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탐험가와 관광객이 가지고 있는 이런 어떤 존재론적 차이가 사실 이제 이 근대 세계를 만든 두 축이라 볼 수가 있는데, 당연히 탐험가는 이제 그 존재 기반을 상실하고 이제 관광객만이 남아있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이런 관광객들이 남아있는 이 지구적인 삶, 이 지구적 삶에 이제 큰 어떤 위기가 초래된 것이 지금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이 팬데믹인 것이죠. 근데 물론 팬데믹은 지금 코비드 19 팬데믹만 있는 게 아니라 과거에도 팬데믹이 많이 있었어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팬데믹 자체가 글로벌 모빌리티를 일시적으로 약화시키고 또 그런 글로벌 모빌리티를
약간 그 정체시키는 그런 효과는 발휘하겠지만 근본적으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속성, 그 여행하는 존재로서의 근대인이라고 하는 그런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이런 존재 기반 자체가 크게 변화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팬데믹이 또 지나가고 나면 또 서서히 다시 이런 모빌리티에 기반을 둔 인간의 이동들이 일어날 것이고요. 자, 그와 관련돼서 조금 관광객에 대한 어떤 생각들을 좀 해보자라는 것이 오늘 강연의 취지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탐험가라는 존재는 모빌리티가 발전하지 않았던 당시에 특정한 지리적인 이동을 할 때 모든 사람들이 당면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존재론적인 어떤 그런 기반이었죠. 그러니까 우리는 과거 같으면 무조건 이제 탐험가가 아니면은 절대 자기가 태어난 그러한 지역을 벗어나기 힘들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제 관광객의 시대가 오면 그 이동 자체가 상품화되고 그런 이동을 통해서 자신의 영역을 확장하는 것이 말 그대로 능력 있는 사람으로 이제 평가되는, 다시 말하면 여행을 많이 다니는 사람들이 견문이 넓어지고 교양이 높은 이제 그러한 어떤 축적의 어떤 과정으로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행을 권장하게 되고 여행과 독서라는 것이 교양인의 필수 항목이 되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근대 사회가 가지고 있는 특징인데, 그것 때문에 관광객이라는 것은 일시적으로 우리가 여행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근대인의 기본적 조건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관광객의 모습, 다시 말해 코스모폴리탄으로서의 관광객의 모습에 주목하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이 관광객이라는 것이 우리 어떤 존재의 항상성인 것처럼 받아들이게 되는데요. 이 관광객이라는 존재 뒤에 숨어 있는 그늘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난민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관광객이라는 존재 때문에 우리의 존재적 항상성이 관광객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제가 주장하고 싶은 것은 그 관광객이 우리 항상성이 아니라 난민이 우리 항상성이고, 관광객이 우리에게 일시적으로 특수하게 주어지는 그런 조건이라는 것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관광객을 만들어내는 이야기부터 다시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관광객을 만들어내는 가장 핵심적인 것은 바로 모빌리티와 공간 체험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탐험가들이나 가던 그러한 길을 아주 편안하게 또 우리가 원하는 그런 방향으로 설계해서 향유할 수 있게 된 것은 이 모빌리티 기술의 발달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모빌리티 기술이라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공간 체험을 어떻게 용이하게 하는가와 관련이 있죠. 그래서 자본 축적 방식으로서 작동하는 장소의 차이가 실질적으로 이 글로벌 자본주의를 만든 대단히 중요한 그러한 어떤 기제였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일단 과거의 초창기의 자본주의의 원시적 축적이라 부를 수 있는, 말 그대로 원시적 축적이라는 것은 자본을 축적하는 방식입니다. 돈을 이제 초창기에 이른바 창업 자본이라든가 또 초창기에 이제 그런 사업 자금을 확보하는 방식을 생각해 보시면 돼요. 이제 그러한 초창기 자본 축적의 방식으로 활용되었던 것이 뭐냐? 봉익임선달이죠. 말 그대로 필요 없는 물건을 많이 사가지고 필요 있을 때 파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은 바로 지리적인 차이를 두고 그 지리 먼 곳에 있는 그런 그 사람들에게는 필요 없는 그런 물건들을 사가지고 그 물건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공급하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지리적 차이를 이용한 원시적 자본 축적인데요. 뭐 가장 결정적인 것이 식민지 개척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제 설탕과 면화로 볼 수 있는 게 있죠. 이거 뭐 가장 지금 최근에 그런 학자들이 연구하는 내용을 보면 그런 어떤 자본주의가 발전하는 원시적 축적에서 큰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설탕이었습니다. 설탕의 제국이란 말도 있듯이 설탕이야말로 무에서 유를 창조한 그런 물질이죠. 그런 설탕을 사탕수수에서 채취해 가지고 그래서 운반해서 이 그 유럽에 있던 귀족들에게 사치품으로 팔면서 이제 말 그대로 원시적 축적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런 것을 토대로 해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자본주의가 생겨난 거라 볼 수가 있어요. 이 비슷한 일들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스페인이 그 당시에 명나라의 주된 화폐가 은으로 만들어졌었는데, 그 은을 팔기 위해서 필리핀에 와서 이제 말 그대로 필리핀을 개척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죠. 그래서
은이 많이 나는 나라가 바로 멕시코였고, 그 멕시코에서 이제 은을 운송해 와서 이제 중국에 팔아서 또 스페인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아주 거대한 그런 스페인 함대로 알려진 그런 제국을 건설하게 되고요. 뭐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실질적으로는 이런 지리적 차이에 기반을 두고 그러한 어떤 물건들을 이동시켜서 그에 대한 어떤 수익을 올린 그런 방식이었다 볼 수가 있고요. 그런데 이제 이 물건과 인간의 이동이라는 것이 가장 모빌리티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속성이라 볼 때, 이 모빌리티를 통해서 이동시킬 수 있는 두 가지는 바로 인간과 물건이고요. 물건만 혼자 이동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거기에는 인간의 이동이 함께 따라오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모빌리티의 특징이라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인간이 물건을 따라서 또는 이제 사물에 따라서 움직이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전에는 이제 장소라는 것이 그 인간의 어떤 정체성을 보여주는 그런 매개였죠. 그래서 과거에 중세 시절에 유럽에서 가장 두려운 형벌은 바로 자신이 태어나서 자란 그 고향으로부터 축출당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그게 르네상스 이후가 되면 그렇게 자기 고향을 떠나서 이동하는 사람들을 찬양하는 그런 이야기들도 나오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 중세 시대의 유럽 같은 경우는 자신이 태어나서 자란 그곳을 떠난다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소성과 그 개인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은 밀접한 관련이 있었죠. 그런데 이 정체성을 근거로 한 장소성 자체가 어떻게 되느냐? 이런 그 모빌리티가 강화되고 공간 체험이 달라지게 되면 붕괴하게 됩니다. 말 그대로 더 이상 장소가 나를 설명해주는 그런 의미가 될 수가 없죠. 과거의 농경사회 또는 농촌이 주된 그런 생활의 터전이었던 시절에는 옆집에 숟가락이 몇 개인지 뭐 밥그릇이 몇 개인지를 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죠. 지금은 이제 젊은 세대들에게는 도저히 이제 이해가 안 되는, 납득이 갈 수 없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말 그대로 도시 생활이라는 것은 인구를 밀집시키고 더 많은 어떤 그런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개인과 개인의 관계는 어마어마하게 과거 농경사회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멀어지게 됩니다. 말 그대로 농촌에 있는 마을과 이 대도시의 삶의 근본적 차이는 거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농촌에 있는 마을은 공간적으로는 굉장히 외지고 또 이렇게 멀리 떨어져 이렇게 인간이 어떤 서로 교류하기가 힘든 그런 장소이지만 그 장소에 살고 있던 개인들 간의 관계는 굉장히 가까웠습니다. 근데 이제 도시로 이런 사람들이 이동하게 되면 우리는 도시에 살게 되면 인간들은 훨씬 더 밀집한 그런 환경에서 더 많은 사람과 접촉하고 살게 되지만 그 개인이 가지고 있는 그런 정체성의 거리는 너무나 멀어지게 된 거죠. 내가 영화관에 가서 영화를 보는데 그 옆에 앉아있는 다른 관객들이 누구인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 관객들을 우리가 어디서 만난 적도 없고 설령 굉장히 거기에서 같은 동네에서 한번 마주친 또는 내가 어디 학교를 같이 다닌 친구를 우연하게 마주친다는 것은 굉장히 일어나기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공간적으로 밀집한 어떤 그런 환경이 조성된다고 해서 우리 개인들의 어떤 관계가 더 가까워진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게 바로 모빌리티가 가지고 있는 아이러니입니다. 그러니까 모빌리티가 강화될수록 개인들의 관계는 점점 더 멀어지는 이제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고요. 그래서 통신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소셜 미디어라는 게 생기고 이른바 이 소셜 미디어가 기반을 두고 있는 인터넷은 더 많은 정보를 빨리 또 더 멀리 신속하게 교류할 수 있게 되었지만 정녕 우리 더 가까이 있는 사람과의 소통은 더 소홀해지는 이제 그런 반대급부를 만들어냅니다. 그게 바로 이제 모빌리티가 가지고 있는 아이러니죠. 그래서 모빌리티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이 근접성을 만들어냅니다. 이 근접성이라는 것은 물리적 근접성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심리적 근접성과는 별로 관계가 없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이 심리적 근접성은 이 물리적 근접성이 가까워질수록 더 멀어질 수는 있어요. 그래서 근접함으로써 이득을 얻는 공간적 차이가 있고요. 또 근접하지 못함으로써 작동하는 근접성을 향한 열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굉장히 양가적이죠. 그러니까 근접했기 때문에 이득을 얻는 공간적 차이가 있는 반면에 근접하지 못함으로써 작동하는 근접성을 향한 열망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더 먼 곳을 여행하고 또 그 다른 공간들을 더 가까이에서 접해보려고 하는 그런 열망이 여기에 모빌리티의 어떤 그런 발전에 내재해 있는 거죠.
무슨 말인가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딘가를 관광을 했다, 어딘가 놀러 갔다 그러면 또 아니면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어떤 그런 개인적인 어떤 그런 사적인 체험을 했다고 하면은 그 사적 체험을 한 것을 그대로 두는 게 아니라 반드시 어떻게 합니까? 사진이나 글로 써서 올리게 됩니다. 어디에 소셜 미디어 같은 데 올리게 되죠. 바로 그런 것들이 이제 이러한 모빌리티가 가지고 있는 속성을 잘 보여준다고 말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최초로 이제 했던 그런 여러 이제 지리학자들이 있는데 이 대표적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죠. 데이비드 하비라는 사람이고요. 이 사람이 시공간의 압축이라는 어떤 개념을 중심으로 새로운 어떤 그 공간 체험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굉장히 오래전에 이야기를 했고요. 이런 어떤 시공간의 압축의 세 가지 특징으로 하비가 거론한 것이 바로 시간 주기가 단축이 되고 용이한 이동성이 생기고 공간의 분열이 초래된다. 여기서 공간의 분열이라는 것은 과거에 사람들이 공유하고 있던 그런 공간이 분열된다는 뜻입니다. 이건 좀 이따가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 과거에 이제 당연히 이제 한 마을을 단위로 살고 있던 그러한 분들이 흩어지게 되면 그분들에 의해서 이제 그런 어떤 공간들의 어떤 그런 이동들이 일어나게 되죠. 내가 체험했던 공간들이 확장되는 거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추석 명절이나 설 명절이 되면 고향으로 이동해서 돌아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어떻게 보면 공간의 이동이죠. 공간이 확장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사는 공간이 확장되면서 과거에 그 작은 시골 마을에 살던 자기 자신들은 사실 분열되게 되죠. 자, 그리고 이제 시간 주기는 당연히 이제 단축이 됩니다. 그러니까 더 많은 체험들을 하게 되고 더 많은 체험들을 하게 되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이제 바빠지죠. 과거 같으면 편지가 한번 왕래하는데 한국 같으면 한 달 정도가 걸리지 않겠어요, 그죠? 말을 타고 이렇게 파바를 통해서 소식을 전달한다 하더라도 전국을 일주하는데 한 달 정도가 걸렸을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소식을 전한다면 한 달 정도의 그런 시간의 주기를 통해서 정보가 교환되는데 지금과 같은 시대에는 말 그대로 초 단위로 이제 정보가 교환되게 되고요. 이런 것이 시간 주기를 단축시키게 됩니다. 자, 이 모든 것들이 이제 실질적으로 시공간의 압축을 설명하는 특징이라고 이제 하비가 말을 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도 이제 이 아르준 아파두라이라는 이 인도 출신의 인도계 이제 미국 교수입니다. 이 사람이 말했던 Modernity at Large라는 것도 보시면은 여기에서도 궁극적으로 그러한 어떤 시공간의 축소로 인해 초래되는 모더니티가 가지고 있는 궁극적 특징이라는 것이 바로 이러한 시공간의 축소고 그것을 통해 만들어지는 어떤 다양성이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이제 주어졌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모더니티의 핵심은 그러한 이 공간의 어떤 그런 분열, 그리고 그 공간의 어떤 분열을 촉진하는 이동성의 강화, 그리고 그것을 통한 우리의 어떤 정체성의 변형, 이렇게 이제 요약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그러한 이미 그런 논의들이 있었지만 이런 논의에 좀 보충해야 될 내용들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뭐냐? 그러한 시공간의 압축이라든가 또 그런 이동성의 강화가 초래하는 결과가 그냥 무작위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어떤 특정한 공간에 한해서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게 뭐냐? 바로 저는 글로벌 시티라고 보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메트로폴리스 또는 메갈로폴리스라 불리는 이 근대의 도시들이죠. 특히 이제 이 근대의 도시들은 50년대 이후에 그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에 급격하게 진행된 세계의 통합, 그리고 이제 물론 냉전이라는 게 있었지만 그 냉전이 추구했던 것은 결국 민족 국가의 어떤 그런 발전을 촉진시킨 거고요. 처음에는 민족 국가들이 탄생하고 그 민족 국가들에 의해서 세계가 일종의 분할되고 그 분할된 세계를 또 아주 원활하게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국제주의가 이렇게 대두하게 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었고요. 80년대 이후가 되면 이런 국제주의의 자리를 우리가 신자유주의라 부르는 글로벌주의가 이제 차지하게 됩니다. 이 글로벌주의는 많은 이제 정의들이 있지만 한마디로 제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그런 민족 국가의 차이를 놓아둔 채 하나의 어떤 그런 시장의 규칙, 하나의 시장의 룰을 적용시킨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시장은 통합하되 민족 국가의 그러한
그 내부적인 어떤 그런 법들이 있죠, 그죠? 그런 법들을 그런 글로벌한 어떤 기준에 맞춰서 하나로 통일시킨다는 겁니다. 이건 절대 그런 어떤 신자유주의를 비판했던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단순하게 시장을 통합하고 또 그런 국경을 허물고 또는 어떤 많은 사람들을 코스모폴리탄을 만들고 이런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절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죠. 대신에 오히려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그 글로벌라이제이션을 불리는 이 전 지구화는 궁극적으로는 글로벌 시티를 탄생시키는 역할을 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 글로벌화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바로 글로벌 시티가 그 민족 국가 내부에서 떨어져 나왔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글로벌한 그런 공통의 룰, 다시 말하면 이런 그런 어떤 세계적인 어떤 그런 이 민족 국가의 어떤 그런 룰들을 결정하는 글로벌 룰은 그 도시 내에서만 이루어지는 거죠. 다시 말하면 민족 국가 전체에 다 이 룰이 적용되는 게 아니라 글로벌 시티 내에서만 그 룰이 적용되게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우리나라 같으면 당연히 이제 서울일 것이고요. 저기 뭐 미국 같으면 뭐 당연히 미국이야 모든 기본적인 그런 어떤 시장의 어떤 그런 법칙들이 글로벌 시티를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미국들 같은 경우 로스앤젤레스나 뉴욕이나 뭐 이런 식의 어떤 샌프란시스코나 이런 식의 어떤 그런 도시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을 거고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파리나 런던이나 이런 방식으로 독일 같으면 베를린이겠죠. 이런 방식으로 글로벌 시티들이 만들어지게 되고 그 글로벌 시티들이 기본적으로 민족 국가 내에 가지고 있던 정체성들을 서서히 지우면서 하나의 어떤 글로벌한 룰로 통합되게 되는 겁니다. 그 과정들이 있고요. 자,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런 시티, 다시 말하면 대도시죠. 그 민족 국가 내의 대도시들이 이 민족 국가라는 어떤 공통적 집안에서 떨어져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민족 국가 내부가 분열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글로벌라이제이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여기 이 글로벌 시티들의 특징은 아주 대동소이해집니다. 그러니까 서로 다른 민족 국가 내에 위치함에도 불구하고 이 글로벌 시티들의 특징들은 거의 동일해지죠. 이 장소가 어디냐? 제가 이렇게 많은 분들에게 여쭤보면 잘 몰라요. 그러니까 서울 아니냐 뭐부터 해가지고 서울은 좀 아닌 것 같으니까 저기 뭐 유럽에 있는 어떤 도시 이름을 대기도 하시고 미국이 어디 아니냐 뭐 시애틀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 이제 그렇게 하셨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이 하노이죠. 하노이가 여기 있는 거고요. 그래서 베트남입니다. 베트남 도시가 여기에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거는 어디냐? 이 바로 이제 아디스아바바입니다. 아프리카죠. 아프리카의 그런 이 풍경입니다. 아프리카의 도시죠. 그러니까 아디스아바바 수도인데 아프리카 수도예요. 역시 이 풍경도 크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대도시 풍경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보시면은 다 이렇게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자, 그래서 이 글로벌 도시와 로컬 공간이라는 어떤 그런 것이 이제 되게 이제 중요해지는데, 보시면 왼쪽에 있는 것은 뭐 서울과 베이징과 뉴욕과 파리가 이제 그려져 있고요. 말 그대로 엠블렘을 이제 만들어서 그 도시를 대표하는 하나의 상징 또 상표가 되고 있는데, 재밌는 것은 이 글로벌 시티가 만들어지면 민족 국가가 어떻게 나눠지느냐 그러면 이런 어떤 글로벌한 룰이 적용되는 공간과 그렇지 않은 여백으로 나뉘게 됩니다. 그게 바로 로컬 공간이죠. 다시 말하면 이 대도시가 있고 이 대도시 이외에 이 대도시라는 것은 과거에는 그래도 민족국가 내부의 수도 이런 것에 가까웠다고 한다면 지금은 민족국가 내의 수도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글로벌 시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글로벌 시티는 그런 로컬들과 전혀 다른 로컬의 어떤 그런 도시들과는 다른 이제 그런 공간이 되어버리죠. 그래서 이 글로벌 시티와 로컬의 공간은 너무나 달라지는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게 바로 이제 지금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은 이런 글로벌화가 진행되면서 이런 뭐 글로벌 시티가 생기고 그 글로벌 시티에서 민족 국가 내부가 분열되는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들이 민족 국가 내에서 누리고 있던 그런 존재론적 기반이 바뀌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바로 글로벌 투어리스트의 등장이죠. 이게 이제 글로벌 투어리스트는 사실
문화적으로는 본다면은 코스모폴리탄입니다. 코스모폴리탄 문화를 향유하는 소비자에 가까운 사람들이 바로 글로벌 투어리스트고요. 이 글로벌 투어리스트는 기본적으로 노동 유연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이 노동 유연성이라는 게 뭐냐 그러면 해고와 고용을 자유롭게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의 이제 이상인데, 물론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여전히 이제 여기에 대한 저항이 많이 있죠. 그냥 고용시장 자체가 이 유연성을 확보하겠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글로벌 투어리즘이 궁극적으로, 요청하는 그런 어떤 이상주의는 바로, 노동 유연성이죠. 뭐냐 그러면, 과거에는 일을 잘하기 위해서, 여행을 간다라고 말을 했다고 한다면, 지금은, 여행을 가기 위해서 일을 하는, 이제 그런 방식으로 바뀌었죠. 그러니까. 지금도 팬데믹 때문에 많은 분들이 여행을 못 다니시고 계시지만 사실 많은 분들이 원하는 것은 지금 다 과거에 여행 다니셨던 그런 추억의 장소를 떠올리면서 다시 팬데믹 끝나면 여행을 가고 싶어 하는 이제 그런 열망이 더 강하잖아요. 그죠? 그게 바로 이제 우리의 존재 기반이 바뀌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글로벌 투어리스트가 된다는 것은 바로 그런 뜻이죠. 그냥 글로벌 관광객이 되는 것이고, 이 글로벌 관광객은 과거의 코스모폴리탄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상을 되풀이하는 그런 존재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게 바로 이제 핵심인데요. 그래서 이제 관광객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하는 것이 바로 이제 이 민족 국가 내부의 글로벌 시티에서 분열되어 나온 이제 그러한 공간을 향유하고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대단히 중요한 질문이 되는 겁니다. 말 그대로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관광객의 핵심은요, 글로벌 시티 거주민입니다. 그러니까 관광객들은 저기 오지로 관광을 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오지 내에서도 글로벌 시티가 있을 경우에 가는 거죠. 다시 말하면 그 글로벌 시티의 퍼실리티가 거기에 있을 때, 글로벌 시티에서 누릴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시설들이 있을 경우에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는 지인이 모로코로 여행을 갔는데, 그 모로코에 여행을 가서 사막에 갔는데, 그 사막에 어디로 갔겠습니까? 사막에 그냥 간 게 아니죠. 사막에 천막 쳐놓고 있는 곳에 간 게 아니라 사막에 있는 리조트로 가는 겁니다. 그게 이제 핵심이에요. 사막에 가지만 그건 사막에 간 게 아니라 사막에 있는 다른 대도시의 퍼실리티로 간 거죠. 바로 이제 그게 관광객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관광객의 어떤 소비, 다시 말하면 관광객이 원하는 그런 삶의 형태는 대도시의 삶, 다시 말하면 글로벌 시티의 삶이에요. 아침에 일어나서 커피를 마실 수 있는 곳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렇지 않으면 관광객을 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탐험가가 아니라는 거죠. 관광객은 기본적으로 탐험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 이 그 관광객을 비웃는 이제 약간 풍자하는 그런 이미지인데, 저 모습이 뭐냐 그러면 이제 아메리칸 투어리스트를 보여준다는 거죠. 과거에는 이제 투어리스트, 관광객 그러면 미국 관광객을 이제 뜻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좀 달라졌죠. 지금은 이제 한국인도 들어가고, 일본인도 들어가고, 지금의 관광객의 표상은 이제 아시아인이죠. 그죠? 중국을 비롯해서 아시아인이 되었지만, 한동안 이 관광객의 표상은 바로 아메리칸이었죠. 미국인이었어요. 그래서 그 미국인들이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미국인 관광객의 특징이 뭐냐? 저렇게 꼭 그 당시 과거에 탐험가들이 썼던 저런 모자를 써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선글라스를 끼고 반바지를 입고 하와이안 셔츠를 입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하얀 양말에 저렇게 샌들을 신어야 돼요. 양말을 신고 샌들을 신어야 됩니다. 그게 이제 핵심이죠. 그게 이제 바로 이 미국 관광객들의 특징이고요. 그래서 아예 존 헨슨이라는 팝 아티스트가 저렇게 밀랍 인형을 만들었습니다. 밀랍으로 투어리스트라고 하는 제목의 작품을 1988년도에 만들었죠. 저게 뭘 말하면 1980년대는 지금 현재 중국인과 아시아인들이 점하고 있던 그 관광객 이미지를 미국인이 점하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좀 말씀드렸지만 반바지에 반드시 양말을 신고 신발 신었어요. 그죠? 그리고 옆에는 쇼핑백을 들고 있고 가슴에는 지금 뭐 우리에게도 굉장히 익숙한 저런 사진기를 메고 있죠. 그죠? 자, 그게 이제 핵심입니다. 그게 바로 관광객의 특징이라고 묘사를 했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관광객들은 대부분 뭘로 묘사가 되느냐? 저런 소비자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소비자. 그래서 저는 소비자고요. 보시면 또 역시 하얀 양말을 신었어요. 양말 왜 신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다음에 아예 이제 인터넷에 보시면 저렇게 아메리칸 투리스트 스타터 킷 팩이라고 해가지고 저렇게 팝니다.
물론 저것도 이제 패러디지만, 저기에 보면 이제 꼭 아메리칸들이, 착용해야 되는 그런 장비들이 나오죠. 그러니까 뭐, 라코스테, 골프, 모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선글라스가 있고, 라이반 같은 선글라스가 있고, 그 다음에, 하와이안 셔츠가 있습니다. 그 반바지, 탐험 반바지, 뭐 저런 걸 뭐, 카고 반바지라고 그러는데 요즘에는. 저런 카고 반바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나이키, 하얀, 테니스, 스포츠 양말을 신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샌들을 신어야 돼요. 이게 이제 스타터 팩이라고 해서, 물론 이제 풍자 상품이죠. 자, 그래서 이제 저런 것을, 볼 수 있는데, 저런, 풍자나 패러디를 보고 있으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사실 관광객이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 삶이었다는 말이죠. 관광객이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 삶이었는데, 사실 이제 지금 현재 21세기로 넘어오면 이 관광객의 삶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이제 바람직하지 않은 삶이 아니라 바람직한 삶이 되었어요. 이게 이제 핵심입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나 저렇게 동일한 포즈로 저렇게 사진을 찍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죠. 이거는 뭐 한국에 온 서양 관광객들, 뭐 아시안들만 저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서양인들도 한국과 같은 그런 세계에 와서 저렇게 사진을 찍습니다. 얘는 뭐 베를린에서 이렇게 또 사진을 찍고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러한 관광객의 어떤 변화, 관광객이라는 존재 기반의 어떤 변화를 보여주는 이런 현실에서 과거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아메리칸 투어리스트를 풍자하는 한센과 같은 그런 작품들은 명백하게 관광객의 삶을 사는 것은 잘못되었고, 관광객이 아니라 어떤 미지의 어떤 세계를 탐험하는 그런 탐험가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 이제 주된 그런 어떤 태도였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것을 일반적으로 우리는 이제 모더니스트의 비판이라고 이제 부르죠. 관광객은 소비주의고, 그 소비주의를 지향해서 진정한 삶의 의미를 찾는 그런 것을 일반적으로 모더니스트적 비판이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근데 그 모더니스트적 비판이라는 것이 이제 더 이상 작동하지, 모든 사람이 다 관광객이 되어버리고, 그리고 관광객 자체가 하나의 이제 존재적 기반이 된 지금 현실에서도 관광객을 계속 그렇게 비판할 수 있을까? 상당히 이제 어려워지는 거죠. 자, 여기에 이제 바로 이 관광객의 철학이라는 책을 쓴 아즈마 히로키라는 일본의 철학자가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아즈마 히로키는 일본 내에서도 이제 포스트 모던 철학자로 굉장히 유명하고요. 일본에서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운이되는 그런 포스트 모더니즘과 상당히 다른, 그러니까 미학적인 의미보다는 정치적 의미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아즈마 히로키는 궁극적으로 이제 관광객을 긍정합니다. 그러니까 아즈마 히로키가 하고자 하는 말은 이 관광객이라는 존재가 탐험가는 아니라 할지라도 탐험가보다 훨씬 더 이동의 용이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탐험가가 될 수는 없었다는 거죠, 과거에. 20세기 중반만 하더라도 아무나 탐험가가 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 여행을 가지 않고 그냥 자신이 뭐 태어나서 살고 있는 동네를 거의 떠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더 많았죠, 인구학적으로 보더라도. 근데 아즈마 히로키는 그런 사회가 오히려 정체된 사회 아니냐, 그런 사회에서 탐험가가 몇 명 나온다고 해가지고 뭐 사회가 얼마나 더 좋아졌겠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은 역설적으로 말한다면 그런 탐험가들은 사라지고 이 소비자로서의 어떤 관광객은 굉장히 늘어났지만 더 모빌리티의 어떤 그런 효율성이라든가 편리성은 증가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 많이 이동하게 되고 더 많은 그런 낯선과 조우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아즈마 히로키의 포인트입니다. 낯선과 조우하게 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건 단순하게 공간적 차이를 넘어서서 내가 미처 알지 못하던, 내가 안다고 생각되었던 것들도 낯설게 보이는 경험들을 하게 된다는 거죠. 이게 이제 상당히 이제 설득력 있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앞에서 제가 이제 보여드렸던 것처럼 파리에 가서 우리는 대부분 에펠탑 앞에서 이른바 포토존 앞에서 사진을 찍게 됩니다. 근데 파리 에펠탑만 다니는 게 아니죠, 우리가. 아즈마 히로키에 따르면 우리는 파리 에펠탑에 사진을 찍으러 갔다가도 어떻게 하다가 차를 잘못한다든가 아니면 뭐 거기서 중간에 뭐 이렇게 소매치기를 당한다든가 그래서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사건에 휘말릴 수가 있죠. 예, 아즈마 히로키가 봤을 때는 그런 모빌리티의 어떤 가능성이 증가한다는 것은 그런 예기치 않은 사건에 휘말릴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이 많아진다는 뜻입니다. 한 공간에 머무는 것보다
여러 공간을 이동하는 것이 훨씬 더 많은 사건과 사고를 만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뭘 바꾸느냐? 우리의 존재를 바꿀 수 있게 되고, 그 존재를 바꾸는 것이 아즈마 히로키가 봤을 때는 훨씬 더 낫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아즈마 히로키가 쓴 관광객의 철학에 담겨 있는 긍정의 마인드죠. 관광객을 긍정하는 거죠. 그래서 그 관광객이라는 존재 기반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그 관광객의 존재 기반이야말로 더 많은 가능성을 향해 열려있는 우리의 새로운 영역이라는 겁니다. 그게 이제 아즈마 히로키의 생각이고요. 물론 상당히 설득력 있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썼고, 이거는 이제 일본에서 자기가 이 아즈마 히로키가 발간한 원본인 것이고요. 이제 아즈마 히로키 옛날 모습과 지금 모습이 상당히 달라졌죠, 그죠? 지금은 머리가 더 많이 빠졌는데. 자, 어쨌든 이 관광객의 철학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다루고 있는 여러 태제 중에 하나가 뒷부분에 보면 이 도스토옙스키가 나옵니다. 아즈마 히로키 도스토옙스키 해설은 굉장히 독특한데요. 아즈마 히로키는 이 도스토옙스키 이 작품을 한마디로 어떻게 하면 테러리스트가 되지 않는가라는 질문이라고 명명을 하죠. 다시 말하면 도스토옙스키를 지금 다시 읽어봤을 때 그 도스토옙스키의 어떤 소설에 등장하는 등장인물들, 뭐 죄와 벌이라든가 지하생활자의 수기, 이런 작품들을 보면 거기에는 궁극적으로 누가 등장하느냐? 이 사회를 정우하고 이 사회를 파괴하고자 하는 자가 등장합니다. 이 사회를 정우하고 사회를 파괴하고자 하는 자가 바로 테러리스트죠. 그래서 도스토옙스키는 이런 테러리스트의 존재, 다시 말하면 우리가 관광객이 되지 않으면 테러리스트가 될 수밖에 없다. 또는 반대로 이 관광객의 시대에 테러리스트가 되지 않는 방법이 무엇일까에 대한 교훈을 준다라고 아즈마 히로키는 이야기합니다. 자, 이게 이제 그 도스토옙스키가 하는 가장 중요한 말이죠. 까라마조프의 형제와 나오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합니다.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모든 것은 허락된다. 자, 이렇게 말을 하는데, 물론 이제 여기에 대한 어떤 반론들은 많이 있죠. 지적 같은 경우는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이다. 락강의 말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신이라는 것이 존재한다기보다는 우리가 신을 필요로 한다라는 것이 이제 주장인데, 어쨌든 도스토옙스키는 신이 존재하지 않는 사회, 그 당시 근대 사회라는 것, 러시아에서 자기가 목격했던 사회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더 이상 자신의 욕망을 억제할 그러한 기준을 갖지 않는 그런 기준이 사라져버린 사회라는 뜻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더 이상 자신들을 규제할 수 있는 그런 규범들을 갖지 않게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다시 말해 신이 죽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는 겁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다 허락된다라는 것이고요. 근데 이제 그게 바로 이제 아즈마 히로키가 봤을 때는 내가 모든 것이 허락된다고 한다면 나를 낳아주고 길러준, 또 내가 살고 있는 이 사회도 파괴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테러리스트의 조건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세와 근대를 구분한다고 한다면 어떤 존재가 있게 되냐면 바로 테러리스트의 존재에 보죠. 중세는 사실 테러리스트가 없었죠. 그러니까. 근데 근대로 넘어오게 되면 테러리스트가 존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회 자체를 파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등장하게 되는 거죠. 중세와 이제 근대의 근본적 차이는 여기 있습니다. 근데 아즈마 히로키가 봤을 때는 이 관광객의 존재가 바로 그러한 테러리스트가 되지 않아야 되는 이유에 대한 하나의 설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되게 중요한 이야기죠. 왜냐하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관광객이라는 것이 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죠? 바로 그러한 이동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되고요. 그 이동의 자유를 통해서 이동해서 다양한 체험들을 하게 되는, 이제 그게 필수적인 것이 되고, 그것이 바로 아즈마 히로키적으로 본다면 그것이 바로 코스모폴리타니즘의 재건 또는 유지라는 어떤 명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코스모폴리타니즘이 필요한 이유는 바로 그러한 세계를 자유롭게 여행하고 그걸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돈독하게 유지하는, 이 사회를 유지하는 어떤 필요성이 된다는 거죠. 자, 그게 아즈마 히로키의 생각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재밌는 것은 이런 표현입니다. 투리스트는 테러리스트다. 그러니까 관광객이야말로 테러리스트다. 이런 이야기들이 의미는 존재하고, 또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왜 나오게 되는지를 조금 더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아즈마 히로키가 이제 관광객에 주목한 결정적 이유는 관광객이야말로 이제 코스모폴리타니즘을 구현하고 있는 그런 존재라고 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즈마 히로키의 책에 따르면 일단 관광객은 철학적 주제라는 거죠. 여기 철학적 주제라는 것은 뭐 이제 관광학이라든가 또는 뭐 투어리즘과 관련된 그런 여러 가지 뭐 사회과학이라는 이런 것들 또는 문화 정책의 대상으로서의 관광객뿐만 아니라 철학적으로 관광객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그 예를 드는 것이 아즈마 히로키는 근대인의 어떤 그런 근본적인 존재가 바로 관광객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고 봤던 겁니다. 그래서 볼테르를 예를 들면서 그런 볼테르의 깡티드가 여행소설의 형식을 띠고 있다라는 거죠. 사실 깡티드가 이제 그런, 사실 깡티드는 직설이라는 의미죠. 그죠? 있는 그대로 이제 솔직하게 보여준다는 뜻인데, 여기에 보면 이제 수많은 그 악당이나 불안당이나 이런 사람들이 등장해요. 그러니까 일종의 뭐 악당 소설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그런 작품인데, 여기는 이 볼테르의 어떤 기본적인 이 작품의 어떤 의도는 라이프니츠를 비롯해서 그 당시에 굉장히 주류 담론을 차지하고 있던 그런 성선설이죠. 인간은 근본적으로 착하고 이 세계는 신에 의해서 창조되었기 때문에 오류가 없다. 자, 이런 주장들이 있었어요. 이제 그러한 주장들을 반박하기 위해서 깡티드를 쓰게 된 겁니다. 이 깡티드에 따르면 그런 신의 오류라는 것은 너무나 많이 이제 등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웬갓 이제 사기꾼부터 해가지고 별의별 사람이 다 등장하는데, 근데 볼테르는 그래서 이 세상이 잘못되었다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그런 오류를 교정하고 또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면서 잘 살아가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의 오류가 없기 때문에 이 세계가 살만한 게 아니라 신의 오류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들이 그것을 계속 올바르게 만들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면서 라이프니츠를 비판하는 거죠. 그래서 칸트는 이러한 어떤 그런 볼테르의 어떤 그런 계몽주의적인 어떤 연장선에서 재밌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칸트를 아즈마 히로키가 예를 들면서 칸트야말로 세계 시민주의를 정추한 철학자고, 그 세계 시민주의의 가장 근본적인 것이 바로 뭐냐, 각 나라를 방문할 권리다라고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칸트의 어떤 그런 계몽주의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바로 모든 시민이 관광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숙한 시민이라는 것은 칸트적 개념에서 아즈마 히로키가 보기에는 다 관광객입니다. 그게 바로 이제 코스모폴리탄인 거죠. 자, 그래서 어떤 특정한 나라를 방문할 권리를 부여받는 사람들, 그게 바로 관광객이라고 이제 아즈마 히로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관광객은 한마디로 말하면 성숙한 시민이고, 그 다음에 관광객의 전략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이제 이건 아즈마 히로키의 개념은 오베라고 그러는데, 잘못 배달된 그런 편지들, 그런 것들을 되돌리는 존재다. 이게 그냥 철학적인 용어인데, 이건 이제 데리다라고 하는 프랑스 철학자의 용어를 관광객을 해석하기 위해서 아즈마 히로키가 차용한 겁니다. 관광객을 우편적 다중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우편적이라는 것은 우리는 사실 제가 지금 여기서 떠들고 있는 것도 편지를 보내는 거하고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근대의 어떤 그런 지발점이라고 하는 것은 편지를 보내는 것에서 오는 겁니다. 말 그대로 우리가 알고 있는 프라이버시라는 개념, 개인의 어떤 그런 정보를 보호할 그런 권리라는 개념도 어디서 시작됐느냐, 상대방의 편지를 열어볼 수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하는 법적인 용어로서 시작됐던 거예요. 그게 프라이버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정보를 교환하는 가장 근대 초창기의 그런 방법이 뭐였느냐, 바로 편지였죠. 그게 레터입니다. 말 그대로 레터는 그런 의미에서 정보를 담고 있는, 남들이 모르는 정보를 담고 있는 매체였고, 그 레터를 교환하는 것이야말로 뭡니까? 바로 그 사람의 교양 수준을 보여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많은 그 당시의 사상가들은 편지로서 이제 자신들의 어떤 그런 지적인 교류를 했던 겁니다. 또 아니면 그런 탐험가들이 남들이 알지 못하는 그 미지의 세계를 가서 그런 내용들을 글로 기록해서 뭐 출판사라든가 또는 자기에게 돈을 대줬던 그런 스폰서에게 보내는, 이제 그게 하나의 그 당시의 문화적인 형태였던 거죠. 또 그것이 바로 근대라는 어떤 지적인 토대를 만들어낸 그런 핵심적인 방식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이제 관점에서 본다면 우편이라는 것은 뭡니까? 근대인이라는 어떤 존재 기반을 결정해주는 정보 교환의 방식이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지식이나 정보는
우편적인 어떤 그런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지금도 우리는 비록 그 방식들, 다시 말하면 과거에는 그냥 이제 우편을 붙이면 인간이 이제 그것을 전달한다든가 아니면 이제 배나 이제 항공기를 통해서 편지를 이렇게 주고받는다 이런 것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전자 우편이라고 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아주 신속하게 그냥 지금 당장 어떤 메시지를 쓰면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에게 몇 초 단위로 그냥 전달이 됩니다. 이제 이런 과정들을 겪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이런 통신 방식을 전자우편, 이메일이라고 부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편지가 가지고 있던 속성에서 근본적인 어떤 기술적인 차이가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그런 기술의 발달들을 과거의 어떤 그런 범주로서 이해하고 있는 거죠. 그게 바로 우편이죠. 이제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비록 우리가 과거와는 달리 굉장히 신속하고 빠르고 획기적인 방법으로 정보를 교환하고 또 통신을 일단 발달시켜 놓았지만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생각들의 밑바탕에는 과거 초창기 근대인들이 우편으로 자신들의 생각을 교환하는 그런 방식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럼 관광객이 뭐냐?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관광객은 기본적으로 배달받은 편지를 열어보고 그러한 어떤 정보와 지식을 토대로 자신이 가고자 하는 그런 장소에 대한 상상을 하게 됩니다. 내가 파리에 가면 에펠탑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파리에 가는 관광객은 없어요. 다 모든 사람들이 파리에 가면 에펠탑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가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파리의 에펠탑이 어떤 테러리스트에 의해서 폭파돼서 사라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과거에 뉴욕 그러면 그 월드 트레이드 센터를 떠올렸습니다. 쌍둥이 타워를 떠올렸고 제 어린 시절에 봤던 그런 킹콩 같은 영화를 보더라도 킹콩이 그 쌍둥이 타워에 올라가는 그런 광경들을 기억하고 있죠. 근데 지금 그 9.11 이후에 태어난 세대들은 뉴욕이라고 한다면 그 더 이상 쌍둥이 타워가 랜드마크가 아닌 거죠. 테러리스트에 의해서 그 랜드마크가 제거되어 버렸습니다. 이런 사건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런 사건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구냐? 당연히 그 당시 9.11 일어날 때 그 뉴욕에 가서 있던 관광객들이었어요. 물론 거기에 거주하는 사람들도 그것을 경험했지만 거기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임에도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은 대부분 다 관광객이었습니다. 이제 그게 바로 이제 아즈마 히로키가 말하는 잘못 배달된 것을 다시 되돌리는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그 장소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그 장소에 갔는데 그 장소에는 그게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럴 경우에 어떻게 하죠? 관광객들이 지금은 이제 당연히 인스타그램이나 뭐 페이스북이나 뭐 트위터에 막 올리겠죠, 그죠? 아, 내가 와보니까 이게 없더라. 뭐 대표적인 게 뭐 미슐랭 뭐 리스트가 되어 있는 레스토랑에 갔는데 음식이 맛이 없었다. 뭐 미슐랭에 어떻게 선정되는지 모르겠다. 이런 이야기를 올리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관광객이 가지고 있는 잘못 배달된 편지를 다시 되돌리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라고 이제 아즈마 히로키는 보는 거죠. 정보를 계속 끊임없이 수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이제 우편적 다중으로서의 관광객이죠. 이게 이제 아즈마 히로키가 바라본 굉장히 긍정적 측면으로서의 관광객이에요. 그래서 관광객은 기본적으로 가지 말라는 곳에 간다 이거죠. 가지 말라는 곳에. 근데 이제 이 부분이 상당히 이제 제가 이제 생각할 때는 약간의 의구심이 이제 생기는 거죠. 아즈마 히로키는 이렇게 굉장히 관광객의 긍정적 측면을 봤고 적극적인 어떤 능동적 측면을 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광객에게는 결정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관광객은 합법적 여행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합법적이지 않으면 관광객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합법적으로 만들어주는 조건이 뭐냐? 바로 패스포트죠. 여기에 나와 있는 이 패스포트 여권이 없으면 우리는 어디든지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뭐 지금은 팬데믹이니까 우리가 갈 수가 없지만 과거 같으면 여권을 잃어버렸다 이러면 여행이 그 상태에서 바로 중지가 됩니다. 더 이상 여행을 할 수가 없게 되죠. 자, 그게 바로 이제 관광객이 가지고 있는 다른 측면이에요. 아즈마 히로키는 이 부분은 굉장히 이제 부각시키지 않는데 사실은 제가 볼 때는 관광객은 자유롭게 보이지만 또 어디든지 여행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아즈마 히로키가 지적했던 그 방문권을 상실하는 순간 더 이상 관광객의 지위를 보증받지 못하게 됩니다. 더 이상 관광객이 아니게 되는 거죠. 자, 이게 이제 관광이 가지고 있는 다른 측면인데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하고 싶은 이야기는 관광객이라는 것이 사실 우리의 근본적인 조건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관광객을
떠받치고 있는 다른 항상적 존재 기반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겁니다. 그게 뭐냐? 바로 난민이라는 거죠. 우리는 그러니까 어떻게 말하면 난민으로 존재하다가 패스포트를 부여받으면 관광객이 되는 거 아닌가라는 거죠. 이게 이제 아주마 이렇게 생각을 제가 뒤집어 보는 건데요. 그래서 관광객과 난민을 구분을 해본다면 관광객은 패스포트를 갖고 있는 자고요. 난민은 패스포트를 갖고 있지 못한 자입니다. 설령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 패스포트가 다른 자신이 방문하고자 하는 그런 국가에서 통용되지 않을 때, 허용해주지 않을 땐 갈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관광객이 패스포트를 잃어버리면 난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관광객이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측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오히려 레퓨지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난민이라는 존재는 관광객의 다른 측면 또는 관광객의 항상성이 아니냐라는 겁니다. 항상 관광객은 난민으로 존재하는 거고 그 난민이 국가로부터 그런 패스포트를 획득해야지만 합법적인 여행객이 될 수 있는 거 아닌가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한나 아렌트가 이미 이제 과거에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나 아렌트는 2차 세계대전 때 난민의 경험을 했죠. 그러니까 이제 유럽에서 살지 못하고 유태인이었기 때문에 나치를 피해서 미국으로 도피하게 됩니다. 그때 난민의 경험을 하게 되는데 그 경험을 토대로 자신의 어떤 정치 철학을 발전시켰고요. 그게 바로 이 난민 철학이라 부를 수 있는 민족국가와 관련된 굉장히 중요한 그런 통찰들을 우리들에게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렌트는 난민을 홈리스, 다시 말하면 집이 없는 자, 집을 상실한 자라고 이야기했는데 사실 아렌트가 볼 때 이 집을 상실한다는 것은 근대인의 조건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월드레스네스, 세계를 상실하는 자, 그게 바로 근대인의 조건이었고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계를 상실한 자가 선택할 수 있는 두 가지 길을 아즈마 히로키는 난민과 테러리스트라고 그랬는데 이 홈리스가 어떻게 보면 그 세계를 상실한 자의 존재 상태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집을 떠난 사람을 우리는 홈리스라 부르고 그리고 자기의 스테이트, 국가를 떠난 사람들은 스테이트레스, 국가 없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 국가 없는 자들은 뭐가 되느냐? 이 국가가 없다는 것은 뭘 말하느냐? 어떤 해당 민족 국가에 거주할 권리를 갖지 않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것을 아렌트는 뭐라 부르느냐? 지상의 쓰레기라고 불렀어요. 대지의 쓰레기 또는 지상의 쓰레기가 되는 거죠. 말 그대로 국가에 머물 수 있는 권리를 박탈당하면 그 사람들은 뭐가 되느냐 하면 쓰레기가 됩니다. 이 쓰레기가 난민인 거죠. 자, 그 말 그대로 이제 쓰레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난민 캠프에 있는 사람들은 말 그대로 이제 어떤 민족 국가에도 속하지 않는 쓰레기의 존재가 됩니다. 그래서 바다를 떠도는 난민들도 마찬가지고 결국은 바다 위에 쓰레기죠. 굉장히 이 장면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인간의 어떤 그런 모습으로 보인다기보다는 그런 쓰레기, 바다 위에 쓰레기 같은 느낌을 줍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칸트에 따르면 계몽동의 인간이라는 존재들은 인간이 이제 훨씬 더 성숙한 시민이 된다면 국경에 얽매이지 않는 세계 시민주의자여야 합니다. 하지만 난민의 상태는 이 난민의 존재는 이런 계몽주의적 이상에 반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니까 오히려 성숙한 시민이 있는데 왜 난민이 나올까? 왜 난민은 그럼 성숙한 시민이 되지 못할까? 라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게 되고요. 그러면 칸트가 말하는 계몽주의라는 것은 사실 공평하게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지 않는 거 아니냐, 그 보편성을 상실하는 거 아닌가라는 질문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난민은 기본적으로 민족국가로부터 박탈된다. 다시 말하면 세계 시민주의자가 될 수 있는 권리 자체를 원천적으로 박탈당한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난민은 칸트가 말한 것처럼 국경을 넘나들긴 넘나들죠. 하지만 하나의 민족국가에서 다른 민족국가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 국가들 사이에 존재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 경계에 존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세계 시민주의자, 다시 말하면 그런 민족국가 간을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획득하지 못한 자에게는 어떻게 보면 난민이라는 것이 항구적인 상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삶의 어떤 존재 기반으로서 항구적 상태가 아니냐라고 이제 질문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왜 그런 민족국가 내로 못 들어가는가라는 겁니다. 바로 제가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빌리티라는 것이 물건과 뭐 상품이라 부를 수도 있겠죠. 이 물건과
상품의 이동, 그러니까 이제 상품과 이제 이 인간, 다시 말해 물자와 인간의 이동, 노동력의 이동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빌리티, 근대적 모빌리티의 핵심은 그런 물자가 이동하고 그 물자와 인간이 함께 이동하는, 다시 말해 노동력이 함께 이동하는 걸 뜻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노동력이라는 것은 또 뭐냐? 바로 그 민족국가 내부에서 고용과 이 고용을 통해서, 다시 고용과 이제 고용을 통해서 이제 교환될 수 있는 상품이에요. 노동력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고용을 통해서 상품화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원재료에 가까운 거죠. 그게 노동력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기업이나 회사가 그 노동력을 고용해줘야지만 그 노동력은 민족국가 내에서 가치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시장교환의 가치를 가지기 위해서는 민족국가 내에 존재해야 되는데, 이거는 시장교환의 가치가 없다고 한다면 민족국가 내에 존재할 수 없다는 말을 뒤집어 놓은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내가 시장에서 팔리지 않는 노동력이라고 한다면 그 민족국가 내에서 내가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쓰레기입니다. 그래서 난민이 된다는 것은 아무나 난민이 되어가지고 민족국가 내로 편입되는 게 아니라 그런 쓰레기 내에서 뭔가 재활용되어서 민족국가 내에서 가치를 인정받고 싶어요. 그게 난민이 민족국가 내에서 교환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난민은 그냥 난민으로 머무는 게 아니라 항상 어떤 특정 민족국가 내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자신들이 교환되기를 바라죠. 가치화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난민은 민족국가 내에서 노동력을 상품, 자신 노동력을 팔아서 이제 가치를 획득하려고 하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이 스티브 잡스죠. 스티브 잡스야말로 시리아 난민입니다. 그죠? 시리아 출신의 난민이고, 거기에서 미국으로 이민을 가서 거기에서 뭐가 됐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애플을 창업해서 어마어마한 부를 창출한 그런 사람을 알려져 있고요. 심지어는 뭐 이 사람의 전기는 세계적 베스트셀러가 되고 많은 사람들이 스티브 잡스처럼 되고자 노력하고 있죠. 근데 이 사람이야말로 바로 난민이고, 이 난민의 상태를 보여줍니다. 난민이지만 능력 있는 난민. 다시 말해 이 능력이 있다는 것은 그 민족 국가 내에 시장 교환의 가치를 가질 수 있는 난민들은 더 이상 이제 그 민족 국가의 경계에 머무는 게 아니라 민족 국가 내부로 들어갈 수 있다. 다시 말해 칸트가 말했던 세계 시민주의자의 자격을 획득할 수 있다는 걸 뜻합니다. 자, 그게 이제 관광객과 난민을 다시 생각해 보게 만드는 건데요. 이 장면은 이제 그 당시에 아마 이제 그 예멘과 우리나라에도 이제 이 예멘 난민들이 왔는데, 시리아 내전, 이 중동에서 벌어졌던 그런 여러 가지 전쟁으로 인해서 난민들이 보트를 타고 그리스 섬으로 도피한 이제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난민들이 상륙하고 있고요. 오른쪽에는 이제 이 섬은 되게 이제 그 그리스의 유명한 K라는 섬인데 되게 유명한 관광지입니다. 그래서 많은 유럽의 관광객들이 저렇게 몰려와서 이렇게 휴가를 보내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난민들이 도착한 거죠. 난민들이 저렇게 필사적으로 이제 보트를 저어서 해안으로 접근하고 있는데 관광객들은 해안가에 앉아서 지금 무슨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지 가늠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 해안가에 있는 이 관광객들은 저 사람들이 난민이라기보다는 그냥 보트를 빌려서 즐기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도와주지 않는 거죠. 사실은 이제 물에 빠져서 저렇게 이제 하고 있는데도 이 사람들은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뭐 저렇게 사진도 찍고 있고, 관광객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상태죠. 얘는 이제 관광객들이 도착해서 버리고 간 그 구명보트 사이를 그 난민들이 도착해서 버리고 간 구명보트 사이를 관광객들이 이렇게 거닐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아즈마 히로키가 이야기했던 잘못 배달된 편지겠죠, 그죠? 관광객들이 관광을 하러 가는데 거기에서 난민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죠?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예상하지 못했던 모습을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앞에서 제가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처럼 투어리스트들은 뭔가 이제 이렇게 현실과 조화하지 못하는 그런 존재들로 그려지고, 그래서 이 투어리스트들이 뭐예요?
다른 사람들이 민족 국가 내에 거주하고 있는 시민들의 어떤 거주지들을 파괴하는 그런 존재로도 잘 그려집니다. 그래서 투어리스트는 집에 가라 뭐 이렇게 하고, 레퓨지는 와도 되는데, 난민들은 와도 되는데 투어리스트는 집에 가라, 관광객들은 집에 가라, 이런 뭐 구호를 써놓는다든가, 그 다음에 관광객들 너희들이야말로 테러리스트다 이런 이야기를 한다든가, 자,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범람하고 있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마이그레이션, 난민들은 환영하지만 관광객들은 집에 가라. 관광객들은 굉장히 이제 부정적 이미지로 그려지고 있어요. 근데 이 장면을 보면, 이 장면은 이제 방금 도착한 이제 그 시리아 난민이 도착하자마자 바로 셀피를 찍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도착해서 보트를 타고 올 때 난민이었지만 어떤 육지에 상륙하자마자 이분은 관광객으로 이제 바뀌게 되는 거죠. 물론 이제 사진을 찍어서 뭐 거기 남아있는 자기 친척들이나 자기 가족들에게 안부를 전하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도착하자마자 사진을 찍었죠. 그리고 아예 뭐 이제 이렇게 도착해서 무사히 이제 전쟁을 피해서 그리스에 안착했다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렇게 또 사진을 찍습니다. 그러니까 관광객과 난민의 차이라는 것은 이런 것을 본다면 상당히 이제 구분하기 굉장히 어려운, 앞에서 관광객은 집에 가고 난민들은 이제 와라고 했지만, 난민들은 도착하는 순간 뭐가 되느냐? 관광객이 되는 거죠. 뭐 아예 이렇게, 그러니까 난민들이 이렇게 피난을 가면서도 저렇게 셀카봉을 챙겨왔다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죠? 자, 이런 것들이 난민과 투어리스트는 구분하기 어렵다라는 것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고요. 심지어는 또 이렇게 이거는 이제 독일에 일어났던 일인데, 중국인 관광객들이 난민을 오해받아가지고 난민 수용소에 이제 수용된 그런 사실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광객이었지만 그 행색이 너무나도 이제 아니면 또 이제 의사소통이 안 되어가지고 난민으로 오해받아가지고 이제 난민 캠프에 수용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된 거죠. 자, 그게 이제 난민과 관련된 이런 수많은 그 사진들, 작품들이 있는데요. 뭐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이 에이 웨이웨이라는 중국의 작가입니다. 이 작가가 이런 작품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난민을 표상하는, 난민의 모습들을 그려내는 이런 공포트를 이용해서 난민의 모습을 그려 전시를 하고 있고, 이거는 이제 그 쿠르드 난민, 굉장히 유명한 사진입니다. 그죠? 안타깝게도 소년이 유럽으로 가다가 이렇게 사고가 나서 이렇게 죽은 거죠. 자, 이런 모습을 에이 웨이웨이가 이렇게 작품으로 또 표현하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구명보트, 난민들이 구명보트를 타고 올 때 걸쳤던 그런 여러 가지 구명 자켓이죠. 그런 걸 모아놓은 거고요. 그런 구명 자켓을 또 이용해서, 이건 룩셈부르크 공원인데 파리에, 거기에서 또 전시를 이렇게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칸트가 이야기했던 그런 코스모폴리타니즘의 어떤 상징으로서의 관광객과 또 그런 어떤 코스모폴리타니즘의 그늘로서의 난민, 이 둘을 과연 떼어낼 수 있는가는 상당히 이제 의문시스럽고, 오히려 이제 그런 세계 시민주의가 난민의 어떤 그런 조건들을 해결하는데 무력한 거 아니냐라는 이제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칸트가 이 세계 시민주의의 조건으로 말했던 것은, 일단 각 민족 국가의 공화국의 헌법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자유로운 국가, 여기서 프리스테이트라는 것은 군주가 통치하는 국가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군주가 통치하지 않는 그런 선거를 통해서 선출된 그런 자유로운 국가들의 어떤 민주주의적 국가를 말하는 거죠. 민주주의적 국가들의 어떤 그런 연합, 그리고 유니버셜 하스피탈리티, 다시 말하면 보편적인 어떤 그런 인류의 또는 보편적인 어떤 그런 우호, 그러니까 우호를 통해서 세계 시민주의가 지지를 받아야 되는, 그죠? 자, 그래서 이제 만들어진 게 국가연합이라는 게 만들어지는 거고요. 1차 세계대전 이후에. 그 다음에 바로 유엔이라는 것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런 이제 칸트가 가지고 있던 생각에 기반을 두고 이런 국제연합 기구들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냉전이라는 것이 이제 또
이런 국제연합이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세계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평화로운 어떤 칸트가 이야기했던 세계 시민주의적인 어떤 그런 공동체로 가기보다는 냉전을 통해서 더 많은 대립과 분쟁을 낳게 됩니다. 그래서 뭐 이제 이게 이제 반둥, 이제 민족 국가들이 자신들의 어떤 그런 정체성을 주장하고 자기 결정권들을 주장하는 그런 민족 국가의 어떤 수립을 지상 명령으로 해서 민족주의 운동이 일어났던 것이고, 그것이 바로 제3세계 반둥 운동이었습니다. 이제 말 그대로 이제 냉전이 초래하는 그런 이분법을 극복하고 제3의 길을 모색하는 이제 그러한 운동들이 있었고요. 자, 그래서 이제 칸트가 몰랐던 것이 뭐냐. 바로 이제, 이런 민족 국가라는 것들이, 해소될 수 있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칸트는, 그런 민족 국가가 해소되고 세계 시민주의로 가는 것을 성숙이라고 생각했고, 그게 계몽의 완성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런 어떤 민족 국가라는 것이 소멸된 뒤에 세계 시민주의가 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민족 국가는 여전히 이제 계속 그 세계 시민주의를 만드는 토대로서 작동하고 있다는 거죠. 무슨 말인가 그러면 앞에서 말씀드린 관광객이라는 것이 어떤 존재냐? 바로 패스포트를 가지고 있는 존재이고요. 그 패스포트를 가지고 있는 존재는 어떤 특정한 민족 국가에 속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게 바로 이제 핵심이죠. 그래서 그걸 이제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가 바로 베네딕트 앤더슨과 같은 사람이 쓴 이런 상상 공동체라는 개념이죠. 다시 말하면 많은 사람들이 민족 국가를 상상으로 창조해낸다.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하고요. 그 창조의 가장 핵심적인 게 뭐냐? 베네딕트 앤더슨은 출판과 방송, 이런 언론, 저널리즘을 말했죠. 자, 출판도 마찬가지고 문학도 마찬가지고 이 모든 인쇄, 정확하게 말하면 레터를 쓸 겁니다. 그러니까 아즈마 이렇게 우편이라고 불렀던 그것이 민족 국가를 만들어내는 상상적 기반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제 베네딕트 앤더슨이고요. 그래서 민족 국가는 소멸되지 않는다. 한마디로 말하면 민족 국가라는 것은 소멸될 수가 없다라는 것이고, 이것 때문에 바로 국제연합이라는 것이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팬데믹도 마찬가지예요. 팬데믹이 발생하니까 많은 국가들이 민족 국가 단위로 이 문제를 해결하지 국제 공조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자는 목소리는 상당히 약화됐죠. WHO가 상당히 자신의 어떤 영향력을 상실해야 되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데, 그래서 아무리 국제적인 차원에서 뭔가를 결정하더라도 그것이 실행되기 위해서는 민족 국가 단위의 그런 행정력이 뒷받침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국제적인 어떤 그런 결정 사항들은 절대 이행되지 않습니다. 그게 난민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결정적인 이유죠. 아무리 국제법적으로 인권이라든가 이런 문제를 이야기하더라도 그 민족 국가가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조건이 안 돼 있다고 한다면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지금까지 21세기에 와서 우리가 근대 이후에서 얻게 된 교훈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민족 국가를 어떻게 소멸시키느냐 또는 해소시키느냐가 과제라고 했을 때, 칸트가 이야기했던 세계 시민주의라는 것이 영구 평화의 조건인 것은 맞죠. 그러면 그러한 하스피탈리티, 그러한 어떤 상호 협력과 우호는 어디에서 만들어질 수 있는가를 고민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뭐냐? 민족 국가를 바꿔야 되는 거죠. 민족 국가를 해소를 하든 뭐 민족 국가를 바꾸든 민족 국가를 어떻게 개방시키느냐가 대단히 중요한 문제가 되는 거고요. 그 민족 국가를 개방시키는 과정에서 이 관광객으로 표상되어 온 이런 메트로폴리탄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이런 어떤 글로벌 시티의 어떤 그런 고립화, 이제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남는 문제가 됩니다. 지적이 말했던 것처럼 난민들의 꿈은 노르웨이로 가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노르웨이는 사실 없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그러니까 난민들이 노르웨이로 간다고 해가지고 모든 난민들이 다 노르웨이로 간다. 사실 이 난민들이 요구하는 노르웨이는 뭐겠습니까? 복지국가죠. 다시 말하면 민족국가입니다. 그 민족국가로 가서 그 자신들을 품어줄 수 있는, 자신들의 가치를 발양할 수 있는 민족국가로 가는 게 이 난민들의 꿈이라고 한다면 그 민족국가는 사실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 민족국가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핵심이고, 사실 노르웨이 사람들도 노르웨이를 난민들처럼 그런 낙원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그게 바로 불편한 진실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팬데믹, 코비드 19 팬데믹에 의해서 이러한 문제들은 해소되었다기보다는 더 강화되는 어떤 느낌을 받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팬데믹의 어떤 상황이 주는 세 가지 교훈이 바로 글로벌 자본주의라는 팬데믹이 확산되고 있고, 이 팬데믹의 가장 궁극적 원인은 글로벌 자본주의입니다. 우리가 물자와 인간의 이동이 다른 어떤 시대에 비해서 더 급격하고 빨라졌기 때문에 이런 바이러스의 변이가 더 빨리 일어나고 이 바이러스의 확산이 급속하게 일어난 거거든요. 과거에 비해서 더 빨리 일어난 거죠. 이게 이제 그 글로벌 자본주의 때문이라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방역과 자본주의 경제라는 것이 공존 불가능하다는 걸 또 보여주는 하나의 그 교훈이고요. 그 다음에 민족 국가를 분열시킨 글로벌화의 효과가 바로 또한 이 팬데믹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지역들이 더 이제 이러한 그 팬데믹의 어떤 영향이 더 강하게 나타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뭐 이미 보면은 이제 그러한 그 ESN이라는 데는 에라스무스 스튜던트 네트워크라는 데인데요. 유럽의 어떤 학생 교환 프로그램을 관장하는 단체입니다. 여기에서 이미 팬데믹 이후에 어떻게 모빌리티를 다시 복구할 것인가가 이제 관심이, 이 보고서를 이미 썼어요. 이 팬데믹 이후를 이미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 이런 식으로 학생들을 어떻게 이제 다시 교환 프로그램으로 를 통해서 이렇게 보낼 수 있을까를 이제 고민하는, 팬데믹이 마치 이제 안 일어난 것처럼 그 팬데믹이 가져온 어떤 그런 효과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이제 뭐 당연히 이동 경로를 보여주는 거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팬데믹 이전에 이동했는지를 보여주는 거고요. 자, 이거는 이제 패스트가 일어났던 그 상황을 알레고리로 표현한 브루겔의 죽음의 승리라는 그림입니다. 물론 이제 이거는 정치적 그림이죠. 그 당시 카톨릭이 이제 그 프로테스탄트 교회를 탄압하는 그 과정을 팬데믹에 비유해서 그린 건데요. 이런 것들도 팬데믹이 초래하는 그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제 치명적인 어떤 그런 결과를 보여준다 볼 수 있고, 이거는 이제 스페인 독감이 한참 유행했을 당시의 풍경입니다. 지금은 이제 코비드 이탈리아에서 일어났던 거의 뭐 이제 비슷한 지역에서 일어난 비슷한 풍경이라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런 팬데믹 이후에 민족국가의 귀환 아니냐라는 말을 하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민족국가는 한 번도 사라진 적이 없고, 민족국가는 그런 어떤 세계 시민주의에 가려져서 잠깐 모습을 감추고 있었던 거죠. 그게 이제 팬데믹이 발생하면서 글로벌 자본주의 작동 방식이 굉장히 적나라하게 드러난 거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게 바로 리턴 오브 더 네이션 스테이트의 본질입니다. 그러니까 네이션 스테이트가 그냥 돌아온 게 아니라 원래 있었는데 그동안의 글로벌화를 통해서 가려져 있다가 지금 현재 다시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질문을 남기고 이제 제 강연을 끝낼까 싶은데요. 이 팬데믹 이후에 새로운 국제주의는 과연 가능할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명분으로 이 새로운 국제주의를 다시 복원할 수 있을까? 또는 국제주의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될 것인가? 저는 이제 가장 기초적인 것은 백신과 관련된 거라고 봅니다. 지금은 이제 모더나나 파이자 이런 미국의 어떤 글로벌 기업에서 만들어진 그런 백신들을 어떻게 구입하느냐가 되게 중요하지만, 사실 가난한 나라들은 이 백신들을 구입할 돈이 없어요. 이런 가난한 나라들에게 어떻게 민족 국가의 이해관계를 넘어서서 백신을 지원하고 이런 글로벌 시스템 내에서 그 국가들이 담당했던 노동 분업들을 계속 유지하게 만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마시는 한 잔의 커피라든가 우리가 먹는 이렇게 여러 가지 과일이라든가 그런 뭐 고기라든가 육류 같은 것들도 사실 따지고 보면 그런 글로벌 사우스, 가난한 나라들의 1차 노동을 통해서 생산된 것들입니다. 만약에 그 가난한 나라들이 사라진다면 이 글로벌 시스템도 붕괴하게 되는 거죠. 이 글로벌 시스템 자체가 글로벌 자본주의에서 만들어졌다고 해가지고 이 글로벌 시스템 자체를 부정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가 그 과거의 이전의 삶, 글로벌 체제가 오기 이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다. 역사라는 건 비가역적이기 때문에 아무리 팬데믹이 진행이 된다 할지라도 사람들은 그러한 이미 진행되어 버린 역사를 되돌리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대단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국제주의를 복원한다는 부분은 어떻게 하면 이 글로벌 시스템을
새로운 차원으로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인가? 어떤 질문이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당연히 뭐가 필요합니까? 바로 칸트가 세계 시민주의라고 불렀던 그런 보편적 우호, 인류애라고 부르는 이제 그러한 상호주의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지금 팬데믹을 맞이해서 또는 그 이전에 전개되었던 여러 가지 상황들, 민족국가와 또는 세계 시민주의와의 어떤 관계에서 또는 관광객과 난민이라고 하는 이 존재론적인 어떤 그런 양태에서 고민해 봐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